그래서요, 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과세 표준이 나올 겁니다.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은요, 자,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 자, 취득할 당시의 가액 이렇게 돼 있는데, 줄여서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취득가액. 자, 그러면요, 일단 가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종가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취득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칙이 신고가액이에요. 자, 요 신고가액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세금을 확정하는데 확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납세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서 확정하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누가 세금을 결정하는 거냐면 납세무자가 신고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표준도 누가 신고한 금액? 납세무자가 신고한 금액을 하는 것이, 그죠? 기본 원칙이 되겠죠. 그죠? 그 대신에 자,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어떨 때냐? 첫 번째, 신고가 없을 때. 두 번째, 신고는 했지만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고 신고를 했을 때. 세 번째, 신고가액까지 다 표시를 해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에서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보다도 적게 신고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한다 했을 때, 취득가액을 신고를 한다 했을 때 최소한 시가 표준액보다는 많이 신고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시세대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보다 다 높아요. 시가 표준액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무상취득이에요. 무상취득.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상취득도 신고가액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근데 그 속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고가액이라는 것이 보통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면 내가 지불한 대가를 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상취득은 지불한 대가가 없죠. 그래서 뭘 신고하면 되느냐면 요 시가 표준액을 이렇게 신고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상취득도 시가 표준으로 하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신문지도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교환 나옵니다. 교환. 재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 그럼 그 각각의 재산의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특례 나옵니다. 특례. 자,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이 될 때는 자, 입증된 금액을 합니다. 입증된 금액.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어떤 경우이냐? 아까 5가지 있었죠? 국외, 공, 판, 법. 그 다음에 여기에 검증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검증. 검증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자, 그래서 9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3번에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아까 보신 거예요. 국외 공판법 그거 보신 거고 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 동그라미 6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검증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실제 그 내용을 이제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할 때 이 말이야. 검증을 할 때 이렇게 취득 시기를 검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취득 시기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과세 표준을 검증을 해서 그죠?
이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가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득 시기는 검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취득 시기에는 검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취득 시기는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뭘 검증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검증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취득 시기에는 국외공판법 5가지밖에 객관적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검증은 객관적 취득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그죠? 과세 표준에서는 그죠? 검증까지 포함시켜서 이 6가지가 사회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 신고가액도 나와 있고, 시가표준액도 나와 있고, 사회상 취득가액도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1순위로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그죠? 어떤 금액을 먼저 적용을 할까요? 1순위로? 이 셋 중에서. 사회상 취득가액, 여기 1순위. 특례잖아요, 특례. 그래서 요 6가지 해당이 될 때는 무조건 항상 사회상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입증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2순위로 뭘 쓰는 거예요? 신고가액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한다. 그러면요 3순위로 시가표준액을 쓰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9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간도표 있죠. 중간도표에 과세표준액 구분과 적용 순서 나와 있죠. 거기 1, 2, 3 적어놨죠. 예,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번 내용 확인해 보시면, 그죠? 사회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돼 있고, 이 사회상 취득가액은 설사 뭐보다 적더라도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할지라도 사회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왜요? 요거는 입증된 금액이니까. 그렇죠. 입증된 금액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한 장 넘겨보시고, 이제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양갈로 1번에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경우와 종류 변경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의 건축해가지고 거기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개수 나와가지고 증가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그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자, 건축법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아직 건축법 안 들어갔나요? 예. 건축물의 건축은 5가지입니다. 신축이라는 게 있고, 재축이라는 것이 있고, 개축이라는 것이 있고, 증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이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전. 그래서 그렇게 5가지인데 여기서 이전은 쏙 뺍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경우 세법에서는 증가액이 있건 없건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싹 빼놓고 이제 4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축과 재축. 신축과 재축은 요거는 과세 표준을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신축하거나 재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을 해요. 그 대신에 증축과 개축은 증축하거나 개축해서 그 건축물에 증가액이 발생하면 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의 개수죠, 개수.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이라든가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의 종류 변경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증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액으로 하는 거 5가지 받으시면 돼요. 그죠?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 개축과 증축, 그 다음에 의제 취득에 해당되는 개수,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가액으로 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01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6번 나올 거예요. 6번. 그 취득가액의 범위 나올 겁니다. 취득가액의 범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죠? 비용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이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비용이 있고 간접 비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비용이란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취득 대금을 지불하는 거, 그게 직접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간접 비용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간접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부동산 취득을 할 때, 그죠? 내가 그 매물을 구할 수 없어 가지고 중개업자한테 의뢰를 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 같은 거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이제 매매 계약서 써야 되는데 스스로 쓸 줄 모르면 법무사한테 수수료 주고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내 돈이 부족해갖고 은행에 대출 내면 대출이자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고. 간접적인. 그런데 이 간접적인 비용 중에서, 이 말이에요. 비용 중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 그죠? 예, 신고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비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그 색깔칠한 부분 보세요. 그 색깔칠한 부분을 보시면 담안해가지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의 지급으로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할인된 금액에다 적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몇 달 정도 빨리 땡겨서 줬더니 매도자가 고맙다 이래서 돈을 한 200만 원 정도 깎아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원래 약정하기로는 1억을 지불하기로 했죠. 근데 실제 지불하기로는 200만 원이 깎아줬으니까 실제는 얼마를 지불했어요? 9,800을 지불했죠.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이 말이에요. 원래 약정한 금액이 1억을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인된 금액인 9,800을 신고해야 됩니까? 네, 9,800을 신고하라 그 얘기예요.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1번. 자, 양갈로 1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양갈로 2번은 포함시킬 필요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양갈로 1번부터 볼게요. 그거 보시면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나오는데 일단 이자 3개를 구분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이자가 건설자금 이자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할부 이자 및 연체료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요, 대출이자라는 것도 있어요. 대출이자는 그 책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이제 같이 비교해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자를 각각 또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면 개인이 취득했을 때하고 법인이 취득했을 때 이렇게 갈라줘야 됩니다. 개인이 취득했을 때, 법인이 취득했을 때. 개인이 취득했을 때, 법인이 취득했을 때. 자, 건설자금 이자라는 건 뭐냐? 건설자금 이자라는 것은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가 이 말이야. 뭐 건설회사라든지 그죠?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하는데 내 돈 가지고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죠? 이제 돈을 빌려갖고, 은행 같은 돈 빌려갖고 이제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그때 지불하는 이자가 건설자금이에요. 건설자금이자. 자, 그러면 이런 건설자금이자 같은 것은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토지 구입자금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인과 법인, 그죠? 어떤 사업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포함이라 적을까요? 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죠? 건설자금 이자는. 자, 그래서 이제 건설업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파트 지었어요, 이제. 아파트 지었으면 이제 개인이 그걸 사겠죠? 그죠? 분양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라고. 선분양 제도라는 것은 돈을 먼저 줘야 아파트를 지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먼저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돈을 한목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완공되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돈을 여러 번 나눠서 지불한다고. 그죠? 자, 그러면 돈을 이렇게 여러 번 한목에 지불해야 될 것을 여러 번 나눠서 지불하죠. 그러면 건설업자는 뭘 얘기할 거예요? 할부이자 지급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하는 날짜에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날짜를 또 어기게 되면 연체를 내라 이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선분양 제도를 채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는 할부이자나 연체료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느냐, 나중에 아파트 취득할 때, 그죠? 취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개인이 취득했을 때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법인이 취득했을 때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법인 구분하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이 다 부족해요. 내 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이제 돈 빌려서 그죠?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면 그때 지급하는 이자가 대출이자예요, 대출이자. 그래서 이런 대출이자 같은 경우 요거 그죠?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는 그죠?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다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건설자금이자는 개인 사업자든 법인자든 다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할부이자와 연체료 같은 경우는 개인은 포함이 안 되는데 법인이 취득했을 때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세개 구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농지나 산지 같은 거 사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포함을 시키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네요. 이때 수수료, 중개수수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의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입니다. 인수액, 액자가 빠졌네요. 자, 그럼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도 포함이 됩니다. 조건 부담액이라는 것은 그죠?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대신 내주기로 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채무 인수액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주고 사기로 했는데 현금은 7천만 원만 주고 3천만 원은 상대방이 지고 있는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1억 지불하는 거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채무 인수액도 다 포함을 시켜주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시게 되면 채권의 매각차손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의 매각차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채권의 매각차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 사면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한테 강매하는 거예요. 강제로 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에다 또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을 싼 사람은요, 그 채권이 그저 정해져 있는 만기가 있어요. 그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아니면 5년이면 5년, 그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은행에다가 그 채권을 제시를 하면 은행에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그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지 않아요. 그죠? 왜냐? 그죠? 현금화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지 않고 중간에 처분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자를 다 안 쳐주겠죠? 그럼 금액이 좀 깎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깎인 금액을 우리가 매각차손이 한다고, 매각차손. 아시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채권을 갖다가 팔 때 금융기관한테 팔면요. 가령 이제 증권회사 같은 데 이런 데 맡기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법에서 정해놓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걸 팔아준단 말이에요. 채권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금융기관한테 맡기지 않고 채권 삽니다 하는 이렇게 사인한테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럼 그 사인은 할인폭을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할인을 많이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마진을 남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 옆에 상품권 사고 팝니다. 이런 데 있죠? 예, 그런데 상품권을 사면 살 때도 싸게 사고 팔 때도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중간에 그 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참 그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 사업이죠. 왜 재밌는 사업이냐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명절 다가오죠? 누구한테 상품권 선물할 일 있잖아요. 그럼 백화점에 가서 살 필요가 없다고. 그죠? 백화점 가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10만원 다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거 살 필요 없잖아요. 어디 가서 사면 돼요? 상품권 팔 때 그거 가서 사면 된다고요. 그거 할인해서 산다고. 그죠? 단돈 5천이라도 할인해서 사면 이득이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백화점 가서 쓸 건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상품권 사고 파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노력 없이. 이해되시죠?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한테 팔지 않고 사인한테 팔게 되면 할인폭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그 차손이 그만큼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손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줄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정안전부령을 해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외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죠? 그때는 그 차손을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한 나에 금융기관한테 양도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차손만 인정하겠다.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거는 자동으로 계산돼요. 왜요?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할인율을. 그죠? 언제 팔면 할인율 몇 프로 정해라. 정해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정해놓은 할인율만 인정을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양갈로 2번에 보시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 다 외우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뭐 나옵니까? 광고 선전비. 자, 동그라미 2번에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동그라미 3번 이주비라든가 지상물 보상금. 동그라미 4번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할인액. 할인액은 아까 할인된 금액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할인액은 포함이 안 되고 할인된 금액이 포함된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그죠?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을 받는다고. 분양.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가 건물의 공급가액은 1억이요. 1억. 1억인데 그죠? 건설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억 1천만 원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1억 1천만 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1억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10% 붙는다고. 근데 그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소비자가. 사는 사람이. 아시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시켜서 1억 1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취득세 신고해야 되죠? 그럼 취득세는 얼마를 신고할까요? 1억만 신고할까요? 1억 1천만 원 다 신고해야 될까요? 1억만. 왜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과세표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03페이지 밑에 보면 뭐 나옵니까? 세율.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그 과세표준에 꼽혀지는 세율 나옵니다. 세율. 그 밑에 도표 나와있죠? 도표. 예, 도표를 이제 다 외우는 거예요, 이제. 세율은 각각 세금마다 세율은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과세 요건에 해당되잖아요. 과세 요건에. 우리가 과세 요건에서 4가지 공부했어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소. 그래서 첫 번째 뭐 공부했어요? 과세 대상. 그래서 각각 세금마다 나오는 대상은 다 외워야 된다고. 그럼 취득세 대상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취득세 대상은 소유권 취득 행위인데 세상의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열거해 놓은 물건의 소유권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 법에 열거해 놓은 물건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학권, 어업권, 임목, 회원권 5가지. 다 외워야 돼.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다 외워야 되고. 과세 표준. 있죠? 과세 표준 다 외워야 되고. 세율 다 외워야 되고. 그게 시험 문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80% 이상을. 각각 세금의 대상 묻고 과세 표준 묻고 납세 의무자 묻고 세율 묻고 그게 80%를 차지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나머지 그죠? 뭐 비과세에 대해서 내든지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내든지 그죠? 뭐 그 위에 잡다리한 것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4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래서 세율은 암만 복잡해도 다 외워야 돼요. 특히 취득세에서는 문제가 2문제가 나요. 세율에서만 2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비중이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가 세법 해봐야 16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2문제를 내면 비중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세율. 일단 이 표준세율은요, 다른 말로 탄력세율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죠? 우리가 첫 시간에 했어요. 첫 시간에 표준세율이니 일정세율이니 그죠? 또는 뭐 임의세율이니 이러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 뭐냐 이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정할 수 있다. 그죠? 법에 세율을 정해놨지만 과세관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한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관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얼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그 104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법에 정해놓은 세율에서 50% 정도 높여서 적용할 수도 있고 낮춰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도표 나오는데 자, 도표에 있는 숫자 일단 숫자를 외웁니다. 일단은 숫자만 외우면 돼요. 숫자 이렇게 됩니다. 4%, 3%, 3%, 2%, 1%, 3.5, 2.8, 2.8, 2.3, 2.8, 2.3. 뭐 많아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죠?
뭐 다른 거 공부하다 보면 외울 거 천지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어요. 4% 3% 나온 다음에 3, 2, 1 이렇게 돼 있죠. 3.5, 2.8 한 다음에 바로 2.8, 2.3, 2.8, 2.3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자주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4%, 3%, 3%, 2%, 1%, 3.5, 2.8, 2.8, 2.3, 2.8, 2.3. 예. 계속 반복하면 돼요. 예. 저절로 익혀집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1년 내에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공유사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죠? 예. 젊은 애들이요, 20대, 30대 이런 애들이 머리가 그렇게 쌩쌩한데도 합격률이 떨어져요. 40대, 50대보다 합격률이 떨어진다. 합격률이 왜 떨어지겠어요? 머리 믿고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죠. 한 번 들으면 알거든요. 한 번 들으면 대충 내용은 안다고. 내용은 아니까. 그죠?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20대들 이렇게 보면 독서실에 앉아 있잖아요. 공부 안 한다니까요. 내 딴 생각하고. 왜냐? 우리가 다 20대를 거쳐봤잖아요. 그죠? 저도 대학 때, 그죠? 대학교 다녀보고, 그죠? 하루에 공부에 뭐 16시간도 해보고. 근데 실제 효율성이 그만큼 없단 말이에요. 그죠? 효율성이. 하루에 공부를 얼마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4시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낮에 여러분이 한 2~3시간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독서실에 가서 2~3시간 동안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사실은. 독서실에 가서 잠깐 앉아있다, 한 5분 앉아있다 보면 뭐 몸이 막 건질건질 아프고 뭐 하고, 그래. 옆에 와서 친구가 와서 차 한잔 하자 그러면 커피 한잔 마시다가 벌써 20분 가고, 휴대폰 잠깐 들여다보다 보면 또 한 10분, 20분 가고, 누구 전화 받다 보면 또 10분 가고. 그래서 우리가 독서실 가서 뭐 5시간, 10시간씩 있어도 실제 효율이 그만큼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력이. 그래서 옛날에 저기 뭐 사법고시 공부하는 거 뭐 그 여자 그 유명하신 분 나와갖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젊은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니까 30분 공부하고 30분을 쉬었대요. 1시간 공부하면 30분을 공부하고 30분을 쉬었대요. 왜냐? 딴 사람처럼 그렇게 체력이 안 되는 거야. 50분 쉬니까 공부할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30분 공부하고 30분 쉬고 30분 공부하고 30분 쉬고. 그럼 딴 사람 8시간 공부할 때 자기는 4시간밖에 못한 거죠. 그런데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공부해갖고 사법고시 한다는데 당신은 합격했느냐. 그러니까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30분을 해도 완전 몰입을 해서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계속 반복하면 돼요. 반복. 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포스트잇 같은 데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아시겠죠? 예, 곳곳에 붙여놓고, 네, 외우고 다니는 거죠. 예,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자꾸 익혀집니다. 예. 자, 그러면요. 자, 요 숫자를 이제 다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4% 3%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3% 2% 1% 돼 있죠? 3% 2% 1%는 주택이에요. 주택에 대한 세율이에요. 요 위에는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세율. 그리고 이 두 개는 전부 다 유상승계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했다 그러면 1%, 2%, 3%가 되는 거고, 주택 외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했다 하면 3%가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3.5와 2.8. 요거는 증여의 증여. 증여받았을 때 세율이고, 취득세 세율이고. 2.8, 2.3은요, 이건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세율입니다. 그리고 증여와 상속은 두 개가 전부 다 뭐예요? 무상승계. 무상승계 취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승계 취득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밑에가 나오는 게 여기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분할 취득이에요. 분할 취득. 뭔가를 분할해서 취득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편 정리할게요.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외 부동산은요, 3% 낮은 것은요, 낮은 세율은 농지예요, 농지. 농지를 취득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4%는요, 농지 외 부동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택 같은 경우 1%짜리는요, 요거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요, 6억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것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3%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는요, 낮은 세율은요,
비영리 사업자가 되겠고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은 경우고, 높은 것은요, 비영리 사업자 외자, 외자가 증여받았을 때는 높은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요,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낮은 세율이죠. 그 대신에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높은 세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시 취득 같은 경우는 면적 증가를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할 취득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의 분할, 그 다음에 총유물의 분할 다 해당됩니다. 총유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율을 다 외우면 됩니다. 자, 4%, 3%, 3%, 2%, 1%, 3.5, 2.8, 2.8, 2.3, 2.8, 2.3.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것이, 지금 보시면은 유상승계 취득에도 농지가 있죠.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 중에서 상속도 농지가 있죠. 자, 그런데 증여는 농지냐 아니냐로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았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증여에 농지가 나온다고 해서 낮은 세율 잃으면 안 돼요? 예, 지금 증여를 받기는 받았는데 농지를, 그죠? 누가 증여받았어요? 개인이. 그 개인은 비영리 사업자 외자죠. 그러니까 2.8이 아니고 뭐라고요? 3.5라고. 자, 그래서 증여는 농지냐 아니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농지냐 아닌지 구별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농지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농지의 범위를. 여러분이 학교에서 얘기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을 얘기하죠. 그런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농지는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법은 항상 고유의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고유의 원칙.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다른 법에서 규정한 것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실질에 따라서 가잖아요. 실질. 자, 그래서 지금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농지,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에다가 목장용지까지 포함이 된다.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에 목장용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105페이지 한번 볼까요? 105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3번에 참고에 3번에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는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 취득으로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증축하거나 해서 면적 증가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그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 2.8%를 적용한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죠? 4번 나와 있죠? 그러면 그 4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거기에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해갖고 관로 부분에 보시면 영유아 보호법보다는 가정 어린이집 하는 거 있습니까? 예, 가정 어린이집 줄 거세요? 그 옆에 공동생활 가정 줄 거세요? 그 옆에 지역 아동센터 줄 거세요?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줄 거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러한 시설을 제외한다 할 말 나와 있죠? 제외하되 이런 말 나와 있죠? 제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주거용 중에서 다음에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은,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택에 대한 세율 1, 2, 3% 요거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적용 안 하고 뭐 적용하느냐? 4% 적용해, 4%. 그럼 왜 이러한 것들은 주거적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4%를 적용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주거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뭐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데요? 예, 애 돌보면서 돈 버는 데요. 돈 버는 데. 세법은요 명확해요. 기준이. 돈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져요. 과세관청은. 돈 된다 하면 무조건 세금 거두고요. 돈 안 된다 하면 세금 안 거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죠? 뭘 판단할 때도 얘가 지금 돈이 되느냐 안 되냐 그것만 본다고. 왜? 과세관청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돈 되는 거 세금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설사 주거적 시설이 다 갖춰져 있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잠자고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고. 주목적은 뭐냐면 애 돌보면서 돈 버는 데라고. 돈 버는데. 근데 그런 데다가 굳이 취득세를 낮춰서 적게 거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4% 한다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뭐 하는데요? 그렇죠. 애들 가르치면서 돈 버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용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몇 프로예요? 그냥 4%예요. 4%. 그 다음에 뭐 경로당 같은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이 그 사람이 뭐 늘 자고 이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노인들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 경로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주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4%라고 4%. 그죠? 실버타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살기는 살죠. 그런데 실버타운 지은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사람 입주시켜서 돈 벌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몇 프로라고요? 4%라고 4%.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 4번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4번 말고 5번 이제 5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5번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빠르게 읽을게요. 설명할 거니까.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실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요. 주택을 이제 공동주택과 이제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에 그죠?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산다 하면 아파트에 건축물만 사는 겁니까? 토지를 같이 사는 겁니까? 토지를 같이 사는 겁니다.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동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다. 근데 거기 200세대가 산다. 그죠? 그럼 거기 200개의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중에 내가 한 개의 주택을 산다는 얘기는 그 건축물만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그 토지의 200분의 1에 해당되는 지분도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주택가액이 6억 이하라고 할 때 6억 이하는 1%라고 할 때 이 6억 이하는 건축물 가액만 따져서 6억이에요. 건축물하고 토지 가액 다 합쳐서 6억이에요. 건축물하고 토지 가액 다 합쳐서 6억 이하이면 1%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살 때 아파트가 6억이다 얘기하면 그거는 토지 건물 합친 가액을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건축물과 토지 가액을 다 합쳐서 얼마 이하면 6억 이하면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이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했을 때 그 얘기예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취득했을 때 그때 건축물하고 토지 가액을 다 합쳐서 6억 이하면 1%그 얘기예요. 공동주택은 따질 필요 없잖아요. 공동주택은 사면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사는 거니까 따질 필요 없고 단독주택은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은. 왜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단독주택에 토지를 먼저 사고 나중에 건축물을 신축했다. 이럴 수도 있죠. 토지 건축물 같이 돼 있는 걸 살 수도 있지만 대지를 산 다음에 거기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지를 샀을 때는 그것이 주택의 부속 토지입니까? 그냥 일반 토지입니까? 일반 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몇 프로 해야 돼요? 토지는 그냥 4%. 나중에 이제 건물 짓잖아요. 건물 짓는데 뭘 지었다? 주택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1%잖아요. 그때는 뭐에 대해서만?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만 1%. 왜? 토지를 맨 처음에 살 때는 주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사게 되면은 아시겠죠? 예, 토지를 살 때는 그냥 4%고 그죠?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그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다? 1%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의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을 먼저 사고 토지를 나중에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럼 이럴 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 건물을 다 사고 싶은데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나 지금 안 팔 건데요.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건물만 샀다. 건물만. 아시겠죠? 그럼 건물은 주택이니까 1, 2, 3%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아이고 뭐 여기 토지 쓸 리도 없고 그러면 당신이 사세요 이래갖고 나중에 이제 토지를 삽니다. 그죠? 그러면 그 토지 말이에요. 그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게 되면 1, 2, 3% 아닙니까? 근데 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니고 일반 토지로 본다면 4%죠. 그럼 그 토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 2, 3%예요? 4%예요? 그냥 4%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단독주택을 사는데 토지와 건물을 시기를 달리해서 산다 이 말이죠. 시기를 달리해서 사면 토지 있죠, 토지는 무조건 몇 프로? 4%고 건물만 어떻게 한다고? 건물만 1, 2, 3% 한다고. 그 대신에 단독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샀다. 그러면요. 토지, 건물 합쳐서 1, 2, 3%고.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을 5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뭐 나중에 이제 한 3월달이나 5월달이나 문제 풀 때나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 볼게요.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농지의 범위 나와 있죠? 그죠? 농지의 범위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기억해 보시면은 취득 당시에 공무상 지목이 논박과수원에서 그 밑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그 논박과수원에다가 목장용지까지 포함이 되는데 하고 목장용지 또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동그라미 기억이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농지고 거기에 세법에서는 뭐까지 포함시켜서 니은의 목장용지까지 포함시켜서 농지라고 얘기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넘기세요.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17페이지로 가봅니다. 117페이지. 자, 117로 가게 되면은 두 번째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 나옵니다. 표준세율에서 2% 빼서 적용하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 아래 1번부터 7번까지 다 외우면 된다. 그죠? 예. 자, 117페이지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취득세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의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와 옛날의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결합이 되어서 지금 뭐가 되었다? 취득세가 되었다. 자, 그래서 옛날 취득세는 몇 프로? 2%로 과세를 했고 그 다음에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 등록세를 결합시켜서 지금의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등록세는 지금에 와서 그 세율을 표시하면 지금 현재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 있죠? 여기에다가 과거의 취득세 세율 2% 있죠? 요거 빼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옛날 등록세 세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지금 취득세에서 표준세율로 과세한다는 얘기는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과세되던 거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도 과세하고 등록세도 과세하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표준세율이 4%다. 그럼 옛날 취득세 몇 프로 과세했고 2% 과세했고 옛날 등록세 몇 프로 과세했다. 2% 과세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지금 몇 프로 한다? 4%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증여가 3.5다. 그죠? 그럼 옛날 취득세 몇 프로고? 2%고 옛날 등록세 몇 프로라고요? 1.5라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지금 몇 프로 한다고요? 3.5로 한다고. 그죠? 그 대신에 표준세율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 안 했다. 안 하고 뭐만 과세했다? 등록세만 과세했다. 그거를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2%로 과세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환매등기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형식상으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취득세는 비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비과세. 그 대신에 옛날 등록세만 과세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세율을 표현하니까 옛날 취득세를 빼고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 취득세 등록세 합진세율인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인 2%를 빼서 계산한다. 이거는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하던 거 그 얘기예요. 그 대신에 나중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세 번째 2%짜리 나온단 말이에요. 2%짜리. 그걸 요걸 이제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을 하는데 2% 과세하겠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했는데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거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취득세만 과세하던 거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옛날 취득세만 과세하던 거니까 지금도 옛날 등록세는 과세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취득세하고 똑같이 그냥 2%만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미를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 다 과세하던 거. 표준세를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등록세만 과세하던 거. 그냥 2%라는 것은 옛날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던 거. 자, 됐죠? 자, 그래서 1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옛날 취득세 과세하지 않던 거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1번에 뭐 나와요? 환매등기. 2번에 상속. 상속 중에서 1가구 1주택의 상속과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상속.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이전. 그 다음에 재산분할. 그 다음에 추가가 된 거.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2%다. 자, 그런데 거기에 4번 있죠, 4번. 그 공유물에 분할되어 있죠. 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유물 다음에 공유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다가 합유물 하나 더 적었어요. 합유물. 공유물과 합유물의 분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번에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 이번에 법 개정에서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아주 중요합니다. 요 법 개정돼서 출제할지도 몰라요. 자,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면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의 표준세율은 2.3입니다. 2.3. 그죠? 2.3인데 그 중에 공유물의 분할하고 합유물의 분할 있죠? 요거는 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서 2%를 빼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얼마인데? 2.3인데 여기서 몇 프로를 빼서 계산하니까 2%를 빼서 계산하니까 요거는 0.3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총유물 있죠? 총유물. 요 총유물은 지금 2%로 빼는 데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2.3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는 공유물의 분할만 0.3이고 합유물과 총유물이 2.3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합유물을 추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유물과 합유물의 분할은 0.3이고 총유물의 분할은 2.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추가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출판사에 제가 정오표를 좀 내달라고 했더니 석장을 냈더라고요. 정오표를 석장을.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나중에 정오표를 제가 따로 낼 거예요. 따로. 아시겠죠? 예. 아무튼 정오표를 따로 낼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설전에 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보십시오. 자,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 간주 취득 등에 대한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중과기준세를 적용한다 해서 2% 적용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119페이지에 맨 위에 보세요. 그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죠? 예, 뭐 당연히 다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1, 2, 3번 있죠? 1, 2, 3번. 1, 2, 3번 묶어가지고 의제취득이라고 썼어요. 의제취득. 또는 다른 말로 간주취득. 자, 그래서 의제취득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2%에 2%.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점주주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 과점주주도 의제취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점주주 세율 얘기할 때 몇 프로를 했어요? 2% 했잖아요. 2%. 자, 그 다음에요. 4번, 5번, 6번 몰라도 됩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온 적 없고요. 앞으로 나올
예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죠. 그죠?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만한 자산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동차 중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중개사가 자동차 중개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5번, 6번 이런 거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낸다 이 말이에요. 항상 시험 문제는 부동산과 밀접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7번이요, 7번.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구시설 등 취득. 그 옆에다 갈로 쳐갖고 적으세요. 갈로 쳐가지고 뭐라고 적냐면 독립적 시설물이라고 적으세요. 독립적 시설물. 자, 7번을 우리가 독립적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레저시설, 레저시설. 그 레저시설 안에 보면은 우리가 뭐 스케이트장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무덤에다 줄 꺼놨죠. 무덤에다 줄 걷지 말고 그 밑에 묘지에다 줄 거야 돼요. 줄 걸 것 같으면 묘지에다가. 무덤은 봉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돼 있어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다 한 대 묶어서 뭐라 얘기한다고? 묘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시험은 묘지라고 나온다고. 묘지. 자, 묘지 같은 경우에요. 옛날에 취득세는 2% 과세했는데요. 등록세는 비과세를 했어요. 비과세. 그래서 지금 취득세도 그냥 2%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묘지에 대해서 왜 옛날에 등록세를 비과세를 했느냐?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있죠.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다가 묘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귀찮게 말라고 등기합니까?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보호받는데. 그래서 귀찮게 억지로 등기 등록을 해주면 옛날에 등록세를 비과세 혜택을 줬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면 과세관청이 이 묘가 누구 묘냐 하는 것이 등기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나중에 뭐 이장을 한다든가 할 때, 그죠? 소유권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개발하거나 할 때, 그죠? 억지로 뭐 소유권자가 누구냐 공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묘지 같은 경우 등기 등록을 하면 옛날에 등록세를 비과세 혜택을 줬다고요. 그래서 옛날 취득세만 과세하던 거니까 2%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9번에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자, 임시건축물 나옵니다. 임시건축물. 대표적인 것이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임시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축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보통 철거하고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임시용 건축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등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모델하우스 이런 거 등기 안 한다고요. 왜? 아파트 분양하고 나면 보통 철거하고 없어진다고요. 아시겠죠? 예, 임시로 해놓은 거, 임시로 축조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취득세도 원래 비과세예요. 취득세도 원래 비과세인데 그 임시 건축물이 1년을 존속 기간이 1년을 넘게 되잖아요. 그죠? 취득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이 경과되는 그 시점에는 취득세를 과세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1년 이하까지는 어떻게 하고? 비과세를 하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1년이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하기는 과세하는데 옛날 취득세만 과세했고 등록세는 과세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등기 대상이 아니라서. 그죠? 그래서 지금도 취득세 몇 프로 과세한다? 2%로.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 좀 더 하고 그때 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용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표준세율 하고 표준세율 마이너스 2%하고 2%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냐면 앞에 중과세율을 안 봤어요. 중과세율. 그래서 중과세율도 이것도 다 봐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죠? 10분 쉬었다가 10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